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중국에서 정책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계속 추락 중입니다. 한국 수출 데이터 역시 암울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첫 시작부터 상황이 좋진 않네요.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LPR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대출 우대 금리,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3.45%로 이전에 3.55%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중국의 심각한 실물 경제 침체에 예고가 됐던 거예요. 지난 6월 이후에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인하고요. 2019년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하 폭이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 폭은요, 1년물은 3.55%에서 3.4%, 5년물은 4.2에서 4.05%로 1년물과 5년물 모두 0.15%포인트씩 낮추려고 했는데 실제로는요, 0.1%포인트, 1년물은 0.1%포인트만 낮췄고 5년물은 동결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 시장이 기대치에 못 미친 금리 인하에 실망감은 증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직후에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 홍콩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 상황과 거시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인 금리 인하라, 야 이거 일본 장기 침체 초기와 닮았더라, 뭐까지 닮았다, 초창기의 소극적인 대안까지도 똑같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이 본격적인 침체 신호가 나왔던 건 6월이었어요. 1분기 때는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왔다가 5월 말부터 나오는 지표가 심상치 않았단 말이에요. 제조업 PMI부터 부진이 시작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2%밖에 못 올랐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강력한 침체 신호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조금씩 낮췄네. 그래서 올해 두 번이나 금리를 낮췄지만 오히려 시장은 금리 낮출 때마다 더 불안해했다는 게 현재까지의 과정입니다. 아니, 왜 과감하게 정책금리 인하를 못할까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점쳐져요. 첫 번째, 금리를 낮출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우려, 위안화 가치 변화나 물가 불안 부분.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이유로 금리 인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정책 금리를 과감하게 낮추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환율에 영향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위안화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안화 가치가 16년 만에 최저로 떨어져서 중국 국영은행이 달러 팔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외환 보유가 감소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번 중국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를 역할하는 것은 바로 중국 중앙정부입니다. 지금 지방정부도 거의 고사 상태에 있고 민간 기업도 부채가 너무 많아서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중국 정부, 중앙정부까지 흔들면 안 되는데 그 흔들리는 것을 막는 요인 하나가 바로 막대한 외환 보유고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책 금리를 잘못 건드렸다가 외환 보유고를 더 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중국의 위기론 확산의 불씨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에 유일하게 저물가를 기록하는 국가예요. 경제 좀비라고 불렸었던 유럽과 그리고 일본마저도 고물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저물가가 나왔다는 거죠. 몇 안 되는 수요 부진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급층 인플레이션 압력은 중국이나 다른 국가나 동일하게 오는데 수요가 없어서 가격을 못 올리네? 그러면은 생산자와 판매자의 요금 인상 압력이 꽤 누중됐을 거라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유동성이 과하게 늘릴 경우 물가 인상 압력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만약 중국에서 고물가가 나타난다면 중국 부동산 시장에 이보다 최악의 상황은 없거든요. 일단 고물가라는 거는 금리 인상 압력을 누적시키는 거고 이 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 증가와 부동산 급락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선 고물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동산 하락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공급 과잉에 따른 부동산 하락, 두 번째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하락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급 과잉에 따른 부동산 하락은 좀 연착륙 방식입니다. 장기간에 거쳐서
서서히 떨어져요. 근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하락은 경착륙 방식의 하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올해 1분기 때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착륙을 이미 겪었었죠. 자, 근데 중국은 지금 공급 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세가 좀 강해요. 그래서 약간 점진적으로 지금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여기에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시장에 쇼크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3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이 독재 국가로 가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보여지고 있어요. 바로 정책 부작용이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볼게요.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정책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든가 이 부작용에 대해서 시위가 나든가 민원이 발생하면서 뭔가 잘못됐던 것이 피드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수정하게 돼요. 근데 독재 국가는 어떤 일이 있다? 정책이 시행됐는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부작용 발생 언급 자체가 공론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왜냐? 위에서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공동부유를 다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부동산 부양책과 관련해서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공동부유 정책이 발표됐었던 2021년 9월과 지금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180도 다르거든요. 상황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을 세우기가 지금 어려운 게 아닌가 이것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홍콩 H지수도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6,000포인트도 위태위태해요. 자, 이 홍콩 H지수가 급락할 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ELS입니다. ELS가 뭐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홍콩 H지수 1만에 가입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반토막 나지 않으면 이자를 한 4에서 6% 정도 받기로 확정한 파생 금융 상품입니다. 자, 이 금융 상품 저금리 시대에 안전한 재테크로 인식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었는데 얘가 진짜 주가가 반토막 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실 규모가 3조 원까지 발생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홍콩 H주에서 자금이 좀 묶여 있는데 되게 안타깝네요. 자, 8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 수출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하죠. 자, 한국 수출 실적 전년 동월 대비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달에도 16.5% 감소했거든요. 7월과 동일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품목별 그리고 국가별로 살펴볼게요. 품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4.7%로 여전히 침체를 못 벗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석유 제품도 마이너스 41.7%, 철강도 마이너스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승용차하고 선박만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국가별로는 역시 중국이 마이너스 2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와 소비 부진이 대한민국 수출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3대 시장 중 3곳 모두 다 수출 감소세가 나타나요. 중국, 미국, EU 모두 다 수출 둔화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세부 데이터를 좀 살펴볼게요. 자, 이런 수출 데이터 볼 때 같이 봐야 되는 게 무엇이다? 일평균 수출액입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자, 7월 달에는 조업일수 고려시 마이너스 16.5%를 감소했었는데 이번 8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조업일수 고려시 10.7% 감소로 일단 조업일수 고려할 때 수출 감소세는 좀 둔화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악의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금융시장 상황에서 8월 금통위가 목요일날 열립니다. 8월 24일날 열리죠. 여기서 기준금리는 5연속 동결로 채권 전문가 대부분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기준금리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근원 CPI,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죠. 자, 얘가 4월달에 4.0에서 5월달에 3.9, 6월달에 3.5, 7월달에 3.3 꾸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주요하는 물가 품목 중에서 외식 서비스가 있거든요. 얘가 7.6에서 5.9까지 낮아진 상황이고 외식의 서비스도 5.0에서 3.8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도 아마 이번 달에서 좀 더 상승률 둔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니 물가는 좀 안정되는 것 같긴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청용 총재도 강조를 했었거든요. 가계부채에 따른 통화정책은 최후의 수단이다. 먼저 거시가 안정성 정책, 정부의 정책이 우선이다. 근데 정부가 지금 열심히 가계부채 잡으려고 일단은 액션은 취하고 있죠. 그래서 50년 주택담보대출이 아마 각 은행별로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인터넷 은행에서도 좀 대출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결과도 아마 금통위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8월달 금통위에서 인상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져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언제 기준금리를 낮출까잖아요. 여기서 좀 의견이 많이 달라집니다. 먼저 해외 IB 같은 경우는요,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고요. 국내 전문가들은 이제 올해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는 사람들이 내년 1분기에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월 달과 9월 달에 그런 CPI를 보고 10월쯤에 어떤 방향이든 신호를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만족할 수준의 그런 CPI 상승률 둔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좀 더 긴축적인 방향을 끌고 갈 것이다. 아니면 만족할 수준이 나오면은 약간의 비수기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게 아마 10월 금통위일 거 예상하고요. 그 전에 나오는 금통위에서는 아마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매파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찾으신가요? 저희 일반 영상에서는 거시경제 변수와 정책 변화, 금융시장 및 현재 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멤버십 영상에서 실제 돈이 되는 정보, 호재, 급매, 재개발 등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영상은 주 3회 올라가고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정 돈이 되는 정보 멤버십 영상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